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우승컵 없이 떠난다면 토트넘의 레전드로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리빙 레전드, 이미 그는 토트넘 불멸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칭송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야말로 배수의 진을 치고 자신의 토트넘 커리어를 모두 건 경기, 인생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2월 7일 금요일 새벽 5시에 킥오프하는 2024-2025 시즌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 안필드에서 리버풀 원정으로 치를 이 경기 결과가 손흥민 선수의 카라바오컵 두 번째 결승전 진출 여부를 결정할 텐데요. 이 경기는 여러분이 쿠팡 플레이를 통해 온라인과 모바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4강 1차전 홈경기 1대0 승리를 거둔 토트넘, 비기기만 해도 결승에 오를 수 있지만 영국 현지 언론과 많은 스포츠 베팅 업체들은 이 경기 리버풀이 2골 차 이상 완승 거두면서 결국 결승에 오르는 팀은 리버풀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주말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캡틴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서 투혼의 승리를 거뒀던 토트넘의 기세가 이어진다면 저는 충분히 토트넘이 캡틴 손흥민 선수의 힘을 통해 결승에 오르고 17년 동안 이어져 왔던 토트넘의 무관 저주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살펴보시면 먼저 4강 2차전을 치르는 팀은 뉴캐슬과 아스널이에요. 뉴캐슬이 아스널 원정에서 깜짝 2대0 승리를 거둔 가운데 2월 6일 목요일 새벽 5시에 뉴캐슬 안방에서 뉴캐슬 대 아스널의 2차전이 열리고 이 경기에서 최종 승리팀이 먼저 결승에 선착하게 됩니다.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들은 최근 리그에서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맨체스터 시티를 완파한 아스널이 뉴캐슬 원정 승리 평균 배당률 2.01배로 이길 것이다. 뒤집기 승리, 즉 4강 대진표가 나왔을 때 아스널과 리버풀이 결승에서 만날 거라는 예상이 줄을 이뤘었거든요. 지금 뉴캐슬이 홈 경기이지만 평균 승리 배당률이 3.57배일 정도로 어느 정도는 팽팽한 예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스널의 승리를 점치는 반응이 대부분인데 리버풀과 토트넘의 4강 2차전은 너무나 극명하게 배당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홈팀 리버풀의 승리 배당률이 평균 1.22배, 이거는 거의 리버풀이 두세 골 차로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할 정도의 배당률이고요. 무승부가 6.90배, 토트넘 승리 배당률은 10.84배로 거의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벳365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의 승리 배당률을 무려 13배로 책정할 정도로 이 경기 리버풀이 그냥 이긴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양 팀의 상대 전적 최근 10경기를 봤을 때 토트넘이 2승 2무 6패로 절대 열세죠. 특히 올 시즌 카라바오컵 4강 1차전은 깜짝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전반기 대결은 홈에서 토트넘이 3대6의 참패를 당했습니다. 스코어가 3대6, 6골을 내줬지만 3골 차라는 점은 참패까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경기 내용은 10골을 내줘도 할 말이 없을 정도였고 지난 시즌 후반기 대결도 토트넘이 리버풀 원정 가서 2대4로 확실한 전력 차이를 보이면서 패배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앞서 2023년 4월 같은 경우도 토트넘이 리버풀 원정에 가서 4골을 내주면서 패배했고 뭐 한 골 차의 석패였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토트넘이 리버풀 원정에서는 특히나 이기지 못하는 세월이 길었거든요. 그나마 손흥민 선수가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또 좋은 경기력을 보일 때는 리버풀을 상대로 중요한 골들을 넣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승부가 최대치의 성과였다는 점에서 양팀의 체급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 다만 기대할 부분은 아르네 슬롯 감독 체제에서 어쩌면 올 시즌의 전반기에는 특히 더 좋은 결과를 거두었던 리버풀이 올해 들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6경기 결과를 보면 리버풀이 노팅엄 원정도 1대1로 비겼고 비록 16강 직행을 이미 확정 지은 후의 경기였다고는 해도 꽤 많은 주력 선수들이 출전했던 네덜란드 원정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최종전에서 2대3으로 패배했던 결과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퇴장 선수의 여파도 있기는 했지만 리버풀이 더 이상 무적의 팀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더 많이 흔들려 왔어요.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1대2 패배, 에버턴전 충격적 2대3 패배와 레스터 시티전 1대2 패배까지 어찌 보면 컵 대회 상대적으로 전력이 낮은 팀들 FA컵이나
또 유로파리그, 카라바오컵에서만 승리를 챙겨왔었죠. 물론 그 카라바오컵에서의 승리는 리버풀을 상대로 한 것이었는데 주목할 점은 유망주를 대거 투입했던 엘프스보리 전에 유스 출신 선수들의 릴레이 데뷔골로 거둔 유로파리그 3대0 승리, 그리고 지난 주말 굉장히 견고한 팀인 브렌트포드가 최정예 멤버를 내세웠음에도 안방에서 토트넘의 경기 내용에서 밀리면서 0대2 패배를 허용했다라는 점. 즉 브렌트포드전의 승리는 토트넘이 카라바오컵 4강 1차전에서 리버풀을 이겼을 때 그 정신력과 집중력과 전술적 밀도를 재현하며 거둔 승리라는 점에 있어서 이번 리버풀전을 앞둔 토트넘의 흐름과 기세는 어느 때보다 좋다라는 겁니다. 특히 리버풀이 올해 들어 치른 9경기는 5승 2무 2패, 물론 승리가 더 많고 패배가 2번뿐이라고는 하지만 후뱅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그야말로 역대급 부진을 겪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 2대2로 비겼고 그 다음에 토트넘 원정을 0대1로 졌습니다. 에크링턴과의 FA컵 경기 4대0 승리는 에크링턴이 하부리그 팀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는 결과였어요. 그 경기 이어서 노팅엄과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1대1 무승부까지, 저 하부리그 팀과의 결과를 뺀다면 3경기 내리 이기지 못한 늪에 빠졌던 것이죠. 브렌트포드 원정 2대0 승리를 통해 만회하긴 했지만 챔피언스리그 홈경기 릴전도 릴이 퇴장 선수가 발생한 상황 속에 2대1의 신승을 거뒀습니다. 물론 입스위치전 4대1 승리로 다시 반등하긴 했지만 입스위치가 최근 흔들리고 있고 강등권에 허덕이고 있는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 승리가 고지곳대로 경기력의 회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많은 경기 일정 속에 리버풀도 모든 대회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지치기 시작했고 부상 선수가 속출하고 있고 집중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네덜란드 원정 PSV 에인토벤과의 경기 2대3 패배는 리버풀이 단지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이 아니라 팀 차원의 집중력과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신호였어요. 지난 주말 본머스와의 원정 경기 2대0으로 이겼지만 그 경기 내용 자체는 리버풀이 이렇게 깔끔한 완승을 거둘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토트넘이 충분히 이번 경기 잘 준비한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최소한 무승부로 결승전에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기 충분했습니다. 4강 1차전 토트넘의 승리의 공신은 킨스키와 베리발이었죠. 갓 입단한 킨스키가 폭풍 선방을 보이고 또 깔끔한 롱볼, 신속한 공처리를 통해서 배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줬고 그레이 드라고젠 센터백이 스펜스와 함께, 특히 스펜스가 이번 경기를 앞두고도 인터뷰했지만 살라를 1대1 수비에서 확실하게 잘 제어하는 성과를 내면서 견고한 모습을 보였었죠. 여기에 베리발 선수가 깜짝 침투에 이은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공식 MOM을 차지했고 그 활약을 기점으로 자신감도 경기력도 전체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경기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 이유는 후반전에 입었던 부상으로 인한 교체 때문이었고 전반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분명 상대의 오른쪽 수비 라인을 구성했던 브래들리라든지 콴사를 충분히 괴롭혔고 그를 통해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가 열리고 공간이 열렸던 면이 있습니다. 당시 맞대결 기록을 봤을 때 토트넘이 좋은 결과를 낼 땐 언제냐? 상대가 점유율을 오히려 가져가고 역습할 때, 어쩔 수 없이 역습을 하면서 토트넘의 강점이 나올 때이며 롱볼 빈도가 늘어났을 때인데 토트넘이 리버풀과의 4강 1차전 당시 49회의 롱볼을 연결하는 것 자체가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후 최다 롱볼 시도였고 점유율은 없었지만 크로스도 많이 시도하고 신속한 다이렉트 플레이를 많이 시도했어요. 그것은 선수들이 자의적으로 운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리버풀도 기본적으로 공을 소유하고 라인을 높이고 압박하는 형태의 축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올 시즌 맨시티를 2번이나 이긴 토트넘이 이런 공격적인 축구의 대응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이번 경기 홈에서 치르고 또 무조건 이겨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물러서고 역습하고 실리적인 축구할 리가 없거든요. 달려들 거거든요. 그럼 토트넘은 충분히 전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버풀의 지난 주말 본머스전 라인업을 살펴보시면 루이스 디아스를 제로톱으로 놓고 왼쪽에 학포, 공미로 최근 부상에서 돌아와서 좋은 폼을 보이고 있는 소보슬라이, 오른쪽 측면에 현재 프리미어리그 절대적인 최고의 선수죠. 모하메드 살라가 나왔습니다. 살라가 멀티골 기록하면서 원맨쇼를 펼친 경기였어요. 투볼란치로 마칼리스터와 흐라반베르가 뛰었는데 마칼리스터의 최근 경기력이 그리 좋지 않죠. 또 경고도 계속 쌓여가고 있고 포백라인의 왼쪽에 로버트슨과 왼쪽 센터백 반다이크는 체력적으로 최근에 힘든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나테가 회복하긴 했지만 언제든지 큰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선수인데다가 오른쪽 풀백인 알렉산더 아놀드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고 토트넘과의 경기 출전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있었어요. 게다가 이적설도 많이 있다가 결국 남긴 했으나 알렉산더 아놀드는 지속적으로 뛸 때도 자신의 뒷공간을 허점으로 남겨주는 공격적인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그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이 지역은 손흥민 선수를 통해 토트넘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고, 만약 리버풀이 그 지역 수비에 집중할 경우에는 반대편 공간이 열린다는 점에 있어서 가불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버풀이 본머스 원정에서 2대0의 승리를 거둔 과정에는 전반 30분에 어찌 보면 상대의 수비 집중력 문제로 인해 얻었던 페널티킥 선제골이 나오면서 그 뒤에 흐름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고, 전반 초반도 후반 초반도 오히려 본머스가 더 위협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다가 골 기회를 결정력 문제로 놓쳤고, 그러다가 총공세를 펼치던 막판에 뒷공간을 너무 많이 남겨둔 본머스가 역습으로 한 골을 더 내주면서 졌다라는 점에서 2대0 스코어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경기 내용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리버풀의 본머스전 평균 위치를 보면 학포가 조금 고립돼 있고 11번인 살라 중심으로 모든 공격이 전개됐어요. 살라 올인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이 살라만 스펜스가 잘 막아준다면, 물론 반대편에 힘과 결정력이 있는 학포라든지 디아스, 조타, 소보슬라이 같이 다른 선수들도 충분히 득점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토트넘이 내려서서 대인 수비를 마치 브렌트포드전의 결사항전의 자세로 또 한 번 보여준다면 꼭 골이 필요한 리버풀이 몰아칠 때 롱볼 한 번으로 역습하고 상대가 더 쫓아오기 어렵도록 추격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추가골을 넣으며 쉽게 승리를 거두거나 내지는 충분히 2대2 무승부 정도로 결승 가는 티켓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게다가 리버풀이 본머스와의 경기도 자기 진영에서 35번이나 공을 잃어버렸고 그 상황에서 4차례의 슈팅을 허용했습니다. 토트넘의 압박 능력은 분명히 장점이고, 그런 점들은 최근에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리버풀의 후방 라인의 문제와 체력을 생각한다면, 조급하게 달려들 리버풀, 선제골이 나온 시점이 점차 밀려 나간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쇼트 카운터든지 롱볼이든지 토트넘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충분한 상황이 나올 수 있고, 히샬리송이 최근 특히나 굉장히 전방 압박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이번 경기에도 보여준다면 손흥민 선수에게 슈팅 기회, 역습할 때의 키패스 기회가 반드시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 기록을 보시면 빨간색이 본머스고 보라색이 리버풀이거든요. 이날 경기 가장 위협적인 기회를 만든 팀은 본머스였어요. 리버풀의 기대 득점이 2.66골이 나온 것은 페널티킥 자체가 기대 득점 값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고, 두 번째 골이 들어갔을 때도 본머스가 전부 다 올라갔다가 뒷공간을 내줬기 때문이지, 득점 장면을 제외하고 나면은 리버풀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주도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슈팅 숫자 14대 19로 비슷했거든요. 오히려 유효 슈팅이 본머스가 3개밖에 안 나왔던 결정적 문제가 컸습니다. 리버풀의 수비 허점을 볼 수 있는 본머스의 장면들이 많은데요. 전반 20분에 오른쪽에 와타라가 중앙으로 공을 넘겨줄 때 리버풀 모든 수비수들이 한쪽에 몰려있잖아요. 리버풀 역시 굉장한 압박 축구를 하기 때문에 반대 공간이 크게 비는데, 이렇게 반대로 잘 풀어주는 패스만 나온다면, 벤탄쿠르가 복귀한 이후에는 그런 패스를 또 잘 뿌려주고 있고 베리발도 그 패스에 광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을 잘 활용한다면 이 모습처럼 저스틴 클라이버로트가 왼쪽으로 풀어졌을 때 케르케즈가 오버래핑이 들어오면서 수비를 유인해주고 세메녀가 그를 통해서 공간을 얻게 되고 왼발 슈팅 시도했을 때 크로스바를 때렸거든요. 이게 골이 됐다라면 본머스가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 37분에도 세메녀가 찔러준 공을 케르케즈가 크로스로 연결하고 브룩스가 슈팅으로 때린 게 골망을 갈랐지만 케르케즈가 공을 받는 순간 오프사이드였던 것이 포착이 되면서 이 득점이 무효가 됐었어요. 여기서 빠르게 동점골이 나왔다면 역시나 본머스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장면이었고, 71분 같은 경우에는 테버니어가 역습 상황에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며 시도했던 왼발 슈팅이 골대를 때리지 않고 들어갔다면 역시 충분히 본머스가 추격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공이 튕겨져 나왔을 때 빈 골문 앞에서 클라이베르트가 가볍게 밀어넣기만 하면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이걸 빅찬 스미스로 허공에 날려버렸거든요. 이런 장면들을 생각한다면 리버풀 수비에는 충분히 허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에인토벤과의 경기도 대충 리버풀이 경기를 해서 진 게 아니다. 실점 장면을 보면 토트넘이 충분히 롱볼 플레이, 뒷공간 공략 패스를 한다면 만들 수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반 35분 선제골로 앞서가고 있던 리버풀은 오른쪽 사이드에서 뒷공간으로 한 번에 넘겨준 롱패스를 페피가 수비 2명이 마크했지만 가슴으로 바로 원터치로 내주고, 그 패스를 받은 바카요코가 바로 슈팅하는 척하면서 접고 수비 2명을 흔들어 놓고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했는데, 이런 장면들이 리버풀 수비의 허점입니다. 리버풀도 분명히 하이라인 수비를 하고 특히 수비 라인의 개인 퀄리티가 반다이크에 너무나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반다이크 근처의 선수들을 공략해낸다면 충분히 득점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고요. 이 경기 전반 45분에는 수비 지역에서 물론 엔도가 이날 굉장히 흔들렸는데 전방 압박으로 인해 자기 진영에서 공을 빼앗기자마자 신속하게 페어만이 왼쪽으로 빼준 패스를 사이바리가
각이 없는 상태에서 때린 슈팅으로 동점골을 넣거든요. 이 왼쪽에서 각이 없을 때 때리는 슈팅의 강점은 손흥민 선수에게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손흥민 선수도 이런 패턴으로 쇼트 카운터로 토트넘의 전술적 장점을 발휘하면서 골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전반 추가 시간 또 4분 만에 또 한 번 롱볼을 때려놨을 때 리버풀 수비 라인이 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자 이 세컨드 볼을 PSV 선수들이 확보하면서 빠른 공격이 전개됐고, 이번에는 사이바리의 패스를 마우로가 왼쪽 사이드 왼쪽 풀백으로 또 오버래핑해서 올라와서 크로스로 연결한 것을 문전 근거리에서 페피가 툭 건드려서 구석으로 밀어넣으면서 3대2 승리로 이어진 골을 터뜨린 겁니다. 이 모든 장면들이 신속하게 두서 번의 패스, 롱패스, 그리고 크로스 패스, 상대의 오른쪽 수비 뒷공간을 노렸다는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 내지 득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리버풀의 수비적 허점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리버풀의 공격적인 강점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본머스와의 경기 전반 27분에 얻어냈던 페널티킥 장면은 로버트슨이 뒷공간을 길게 한 번에 때려 넣는 패스를 통해서 학포에게 기회를 줬고, 학포가 페널티킥을 얻어낸 장면을 생각한다면 토트넘도 이 경기 역시 무리한 하이라인이 아니라 로블록, 미드블록을 통해서 지키면서 역습을 한다면 이런 장면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65분 같은 경우도 총공세를 펼치던 본머스가 모든 선수들이 상대 진영으로 넘어갔다가 그 뒷공간을 누네스의 전진 패스, 디아스의 돌파에 이은 패스, 존스가 전환 패스하고 살라가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때려 넣는 골을 넣었었잖아요. 이렇게 살라가 2골을 넣었는데 이런 장면 무리해서 뒷공간만 안 주면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전처럼만 경기를 운영한다면 이렇게 허무한 실점은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팀의 결장 선수 현황을 본다면 분명히 토트넘의 이탈 자원이 많지만 단소를 영입했고 이 선수가 선수 등록이 리버풀전 전까지 될 수 있거든요. 단소가 나온다면 그 자신도 물론 적응해야 될 시기가 있겠지만 리버풀 선수들이 잘 파악하지 못한 선수로서 또 절대적인 피지컬을 갖고 있는 선수로서 차이를 만드는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반면 리버풀은 알렉산더 아놀드의 결장이 확정적이고 조 고메스의 몸 상태도 좋지 않다 보니까 예상 선발 명단을 보면 치미카스, 판다이크, 코나테, 브래들리, 특히 좌우 풀백인 치미카스와 브래들리가 분명히 허점을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로버트슨이 왼쪽 풀백으로 뛸 수 있겠지만 최근 강행군 일정을 소화해 왔기 때문에 그 선수의 경기력도 풀핏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슬롯 감독이 이 경기 켈러허에게 계속해서 컵 대회에서 기회를 줬던 것처럼 또 준다면 그 점 역시 알리송이 뛰지 않는다면 토트넘에게 유리한 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경기는 알리송이 뛸 거라고 생각을 하고 FA컵의 상대팀이 리버풀 입장에서는 약체이기 때문에 최정의 멤버를 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브래들리, 코나테 그리고 왼쪽 풀백에 로버트슨이 나오더라도 수비는 분명히 최상이 아닐 것이다. 손흥민, 히사이성, 무어의 투입을 전망하고 있는데 마티스텔의 취업허가가 빨리 나온다면 테리 전격 선발 출전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공격수일 경우 더더욱 상대 입장에서는 파악되지 않은 선수일 경우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초심자의 행운이 마티스텔에게 찾아오고 마티스텔이 이 경기에서 토트넘 데뷔골이나 데뷔 어시스트를 바로 터뜨릴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드필드 라인은 벤탄쿠르, 비스마, 쿨루세스키가 힘과 수비 커버 모두 좋고 경험도 충분하기 때문에 스펜스는 이미 살라를 잘 막아봤고 데이비스, 그레이 혹은 단소가 나올 경우 이 멤버로도 충분히 문전 수비는 잘 됐다는 것을 보여줬다. 특히나 벤 데이비스의 베테랑으로서의 역할은 최근 토트넘의 안정감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됩니다. 킨스키 골키퍼 역시 이미 리버풀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토트넘이 최소한 무승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캡틴 손흥민 선수는 또 한 번 웸블리로 가서 역사적인 경기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저희의 예상대로 토트넘이 극적인 결승 진출을 이뤄낼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입중계 그리고 경기 후 분석과 현지 반응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